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3년을 준비한 과거를 보름 앞두고 가난한 선비 하나가 길 위에 주저앉아 우는 여인에게 마지막 단량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댁에서 쫓겨난 과부였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달아빠진 갓과 단량뿐인 선비. 과연 그는 무사히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부가 택한 상상도 못할 보답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으로 향하던 초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김석주는 낡은 갓을 고쳤으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란 터라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데도 없었지요.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남은 단량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이 돈만 잘 아꼈으면 한양까지 가서 방 한 칸 얻고 시험날까지 버틸 수 있겠지. 3년을 벼른 과거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선비에게 이 단량은 말 그대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한양까지 사흘 길, 도착해서도 며칠은 머물러야 했지요. 고갯길을 하나 넘자 작은 마을 어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주가 고개를 돌리니 길 옆에 한 여인이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어미의 치마를 꼭 잡고 서 있었고요. 저기 괜찮으십니까? 석주가 조심스레 다가가 묻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볼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보기 흉한 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여인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빈손으로 집을 나오게 되어 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무슨 사정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1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로 시댁의 구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참고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결국 쫓겨났습니다. 예? 아이까지 데리고 말입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하시며 제가 시댁에 머물면 재수가 없어 집안이 망한다 하셨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갈 데가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석주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인 건 나와 같구나.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어미의 치마를 더 꼭 쥐었습니다. 근처에 아는 친척이라도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석주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달그락 단냐 한양까지 가서 방을 잡고 끼니를 해결하며 시험날까지 버티려고 아껴온 마지막 돈. 이것저것 제하면 턱없이 모자란 액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여인과 아이를 보니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석주는 주머니 안에 단량을 꺼냈습니다. 부인 많지는 않지만 우선 방이라도 얻으십시오. 짤랑 은전이 손바닥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여인은 놀라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찌 선비님의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보러 가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양으로 가는 길이니 다음 마을까지라도 함께 가시지요. 그곳에 방을 하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헤어지도록 하지요.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패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부인께서 패라니요. 함께 가시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아침 석주는 주막 주인과 상의해 마을 안쪽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모두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여인은 또 한 번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은 어찌하시려고 이리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요.
석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석주라 합니다. 저는 남씨 정화라 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화가 깊이 절을 올리자 옆에 있던 아이도 덩달아 배꼽손을 하며 허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제가 더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석주는 고개를 숙이는 정화와 아이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 뒤로는 말 그대로 맨몸의 길이었습니다. 석주는 빈 주머니를 두드리며 걸었습니다. 끼니는 굶고 개울물로 목을 축이고 길가에서 노숙하며 버텼습니다. 과거만 보면 된다. 시험사까지만 가면. 그러나 며칠째 허기진 몸으로 걷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러다 시험장에도 못 가겠구나. 한숨이 절로 새어나오던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돌아보니 정화가 아이를 업고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씨 부인? 어인일로 여기까지? 정화는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이걸 드시고 가십시오. 보따리를 풀어보니 주먹밥과 김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선비님께서 주신 돈으로 방을 얻고 나니 조금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밤새 밥을 지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선비님께서 굶주린 채 가실까봐 차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주의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선비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석주는 결국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며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또 있을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주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정화와 아이는 석주가 밥을 다 비울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선비님, 과거 시험 꼭 붙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그때 정화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마련한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제발 받아주십시오. 정화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결국 석주는 그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안을 보니 자신이 건넸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석주가 묻자 정화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만 숙였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마련한 돈은 아니니 부디 건강히 시험 보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석주는 옷을 가다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정화와 아이는 그 길가에서 석주를 향해 오래도록 절을 했습니다. 사흘 뒤 석주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정화 부인, 꼭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험은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석주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지막 한 회까지 쥐어짜듯 답안지 위에 쏟아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끝마다 길 위에서 먹던 주먹밥의 온기와 정화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붙어 은혜를 갚겠다. 보름이 지나 방을 나부치는 날, 석주는 사람들 틈에 끼어 떨리는 눈으로 게시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석주, 장원급제. 그 순간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됐다, 됐어. 사람들은 앞다투어 축하를 건넸지만 석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러 갈 수 있다. 관직을 받은 지 한 달 후 석주는 관복을 차려입고 정화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입구를 울리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누구시래? 관복을 보니 높은 나리인가 본데 남씨 정화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석주의 물음에 한 노인이 초가 한 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는 과부 말씀이십니까? 석주는 그 초가를 향해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김석주입니다.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정화를 보자 석주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석주의 눈이 정화의 짧은 머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시선을 눈치챈 정화가 머리칼을 무심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들쭉날쭉한 머리끝이 손끝에 걸렸지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그 머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정화는 대답 대신 난처한 듯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석주의 머릿속에 그날 길가에서 받았던 그 작은 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나 싶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머리채를 팔았던 것이었구나. 석주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선비님께, 아니, 인제는 나리님이라 불러야겠지요. 정화가 서둘러 그를 일으켰습니다. 장원급제하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두 부인 덕입니다. 부인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시험장에도 못 갔을 것입니다. 집 안은 작고 초라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바느질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지금은 바느질 품을 팔며 지냅니다. 품삯은 적지만 아이와 함께 지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지요. 석주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릿해졌습니다. 부인, 제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리께서 먼저 저희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민하던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한양에 집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인께서 그 집의 살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아이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제가 날이 되게 드나들면 사람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소문은 제가 맡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제 은인이십니다. 사람이 은인을 곁에 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석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정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 주신 기회라 여기고 따르겠습니다. 며칠 뒤 정화와 아이는 한양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석주가 관청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리. 부인께서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고요한 물결 위에 자리 잡는 듯 했지요. 그러나 평온은 늘 가장 짧은 순간에 깨집니다. 뭐? 그 과부년이 장원급제한 선비 집에 들어갔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앙심이라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괜히 치마를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김석주 나리라 하는 분인데 요즘 조정에서 총애를 받는다 합니다. 하인이 하는 말을 듣자 시동생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어라라, 그렇단 말이지. 시동생의 눈이 천천히 번뜩였습니다. 이내 입꼬리가 빗뚤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말이냐? 어머니, 그 계집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몇 년을 먹여 살렸잖습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게다가 우리가 쫓아낸 덕에 그 나리를 만난 것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안 쫓아냈으면 그 양반도 못 만났겠지. 그게 다 우리 덕이네. 그러니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욕심을 감추지 못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석주가 관청에 나간 사이 정화의 시댁 식구들이 대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정화야, 나와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화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는 무슨, 네가 이렇게 팔자가 폈는데 우리한테 한번 찾아올 생각도 없었더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집안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야, 집 한번 번 듯하네? 장원급 제한 양반덕은 톡톡히 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긴 제 집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림을 돕는다? 과부 주제에 남정네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시동생의 비웃음에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석주와의 인연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한테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널 며느리로 들여 몇 년을 먹여 살렸는데 그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아니었으면 나리는 못 만났을 거다. 그 은혜는?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100냥만 내놔라. 100냥이라니요? 그럼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긴 뭐가 없어. 저 장원급제한 양반한테 받으면 되지. 안 그러면 시동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온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릴 거다. 과부가 남정네 집에 들어가 살림을 핑계로 수작을 부린다고? 정화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리께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럼 100냥을 마련해와라. 보름 안에. 못하면 각오해라. 문이 쾅 닫히고 난 뒤 집 안에는 정화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가 돌아왔을 때 정화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석주는 그 말보다 부은 눈과 떨리는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부인 저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한참을 망설이던 정화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댁 식구들이 다녀갔습니다. 100냥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100냥이라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나리댁에서 지내니 잘 산다며 시댁 은혜를 갚으라 합니다. 보름 안에 내놓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 하였습니다. 나리,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때문에 나리의 명예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부인, 저는 소문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게는 더 큰일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부인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다음 날 석주는 정화를 불렀습니다. 부인, 시댁에 돈을 주겠다고 전하십시오. 석주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들이 죗값을 받게 만들 겁니다. 정화는 석주의 말대로 시댁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보름 후 마을 큰 주막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나리께서 직접 찾아가 돈을 건네주신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좋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 역시 장원급제한 양반은 다르구나. 100냥이면 당분간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시동생도 신이 났습니다. 쓸모없다고 내쫓았더니 이제야 죗값을 하네요. 앞으로 요긴한 돈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100냥 받고 나면 다음에 또 뭔가 핑계를 대서 받아야지. 잘하면 평생 돈줄이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한편 석주는 은밀히 그 고을 사또를 찾았습니다. 사또는 석주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협조하겠소. 석주는 주막 주인도 미리 만나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옆방에 모아주십시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을 것이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주막 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름이 되던 날 주막 주인은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옆방으로 슬쩍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들었는 내색이 나지 않도록 신발은 모두 안쪽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씩씩대며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에는 조촐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석주는 이미 자리를 잡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눈빛엔 얄팍한 계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석주가 차분히 권했습니다. 둘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잔이 돌고 몇 마디 예의를 섞은 말이 오간 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저희도 정화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 아가가 마음이 약해 집을 뛰쳐나간 것이지 우리가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시동생도 곧바로 맞장구 쳤다. 예,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고 다녔는지 정말 속이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같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방에 있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석주는 그들의 말에 맞장구 쳐주며 술을 권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마음이 느슨해지자 그들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시동생이 흐트러진 자세로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솔직히 형님이 병석에 누웠을 땐 그 계집이 좀 쓸모가 있었지요. 밤낮으로 붙어 앉아 간병도 하고 약도 먹이고 그러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죽고 나니 남은 게 재수 없는 과부 하나였지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간호하라고 들어앉혔더니 오히려 남편을 홀랑 잡아먹었지요.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흉한 꼴 안 보려면 그러길 잘했지요. 일도 못하고 덕도 없고 쓸모가 없는데 어디다 두겠습니까? 말은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마치 오래된 습관 같았습니다. 옆방 붙은 벽 너머로 그 말이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석주는 잔을 한 번 기울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 지금 와서 백냥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먹여 살렸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지요.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니었으면 나리를 만났겠습니까? 우리가 쫓아냈으니 길 위에 나앉았고 그러다 나리를 만난 거지요. 길바닥에 버린 그 계집이 이렇게 귀한 분 옆에 붙어 있다니 참 세상 일 모르겠습니다. 백냥이면 됩니다. 아주 큰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독처럼 덧붙였습니다. 물론 입을 다물어드리는 값까지 포함해서요. 석주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백냥이면 되겠습니까? 석주의 그 말에 어림도 없다는 듯 시동생이 씩 웃었습니다. 백냥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 계집이 나리댁에 있는 한 우리한테 은혜를 갚으셔야지요. 안 그러면 입을 열 수밖에 없지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과부가 남정네 집에 들어앉아 살림을 핑계로 수작 부린다. 이 소문이 퍼지면 나리도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웃음도 말소리도 끊겼습니다. 술잔이 놓여지는 소리는 마치 방 안 모든 소리를 끊어내는 단칼 같았습니다. 석주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되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석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고 있는 무게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죄는 이미 너희 입으로 드러났다. 여기까지다. 바로 그 순간 쾅!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방문 앞에는 사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포졸들과 서리 그리고 옆방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뒤엉켜 서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너희들 말이 낱낱이 들렸다. 선량한 며느리를 쫓아내고 이제 와 돈을 뜯어내려 하다니 그것도 평생 호구로 삼을 생각까지 했구나.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해? 방금 전 네 입으로 다 말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동생이 이 말을 마룻바닥에 찧었습니다. 사또는 냉정하게 외쳤습니다. 포졸들, 이자들을 협박죄와 사기 미수죄로 잡아 가두어라. 주맛밖에 대기하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꽁꽁 묶고 끌고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주막 안에서 석주는 사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리, 좋은 꾀였소. 저들이 스스로 죄를 털어놓게 만들다니. 사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앞으로도 제 집에서 살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이들이 있으니 더는 소문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인은 제 은인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곤장 50대에 재산 몰수, 마을 추방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부를 쫓아내고 이제 와 돈을 뜯으려다 적고를 당하는구나. 욕심에 눈이 멀면 하늘도 등을 돌린다더니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세월은 흘렀습니다. 석주는 조정에서 점점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정화는 여전히 석주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 부지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잘려나갔던 머리카락도 어느새 다시 길게 자라 단아하게 빗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늘 마당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날이었습니다. 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석주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화가 고개를 들자 석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정화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과부입니다. 어찌 감히 부인께서 과부이시든 아니시든 제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간의 눈이 세간의 눈보다 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인께서는 제 은인이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가 마침내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과부를 아내로 맞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도 들어보니 저 부인이 나리를 살린 은인이라던데 요즘 세상에 은혜를 잊지 않는 양반이 어디 흔하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들었습니다. 정화의 아이는 석주를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석주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몇 해 뒤 그 아이 또한 과거에 급제해 훌륭한 관직에 올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년의 석주와 정화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때 제가 전 재산을 드린 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머리채를 잘라 팔았던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 오히려 고맙기만 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인연을 맺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요. 손자 손녀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과 함께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전 재산을 내주어 과부를 살렸고 그 과부는 머리채를 잘라 선비를 살렸다더라. 진정한 은혜는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 어려울 때 베푼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인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길 위에도 이런 좋은 인연과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